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환불 가능한가요? 명절을 앞두고 며느리에게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었습니다. 오래 고민해서 고른 명품 스카프, 포장까지 고급스럽게 맞췄고 그 아이가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건넸습니다. 그런데 딱 포장을 뜯자마자 돌아온 말이 이거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혹시 환불 가능한가요? 그 순간 마음이 툭 꺼졌습니다. 고맙습니다도 아니고 예뻐요도 아니고 처음 튀어나온 말이 환불이라니요. 그 말 한마디가 참 서늘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수많은 마음 표현들이 그 말 한 줄에 모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처음엔 다 진심입니다. 생일이면 선물 챙기고 아이 낳았을 땐 금반지도 줬습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고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좀 부담스러워요. 나는 마음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는 그걸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족이라 생각했지만 그 아이는 나를 남편의 엄마로만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해도 그 마음이 닿지 않으면 상처가 된다는 걸. 혹시 여러분도 며느리나 사위를 진심으로 아꼈는데 돌아온 건 부담스러워요라는 한마디뿐이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그 서운했던 감정, 어떻게 회복하고 이제는 더 이상 다치지 않으면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시집 온 첫 해부터 저는 생일이면 작은 선물 하나라도 꼭 챙겼습니다. 첫 아이 낳았을 땐 금반지도 해줬습니다. 솔직히 말해 딸이었어도 이만큼 마음을 쏟았을까 싶을 정도로 나는 그 아이를 정말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썼고 그만큼 정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받을 땐 분명 웃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님,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좀 부담스러워요. 그 말이 먼저 돌아왔습니다. 고마워한다는 말보다 부담스럽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뭘 잘못했나? 내 진심이 잘못된 방식으로 간 건가?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며느리에게 선물을 준비했죠. 딸 같아서 고른 거였습니다. 명품 스카프 하나, 포장도 정성껏 맞췄습니다. 그 아이가 열었고 저는 웃으며 물었어요. 예쁘지 않니? 어울릴 것 같아서 골랐어. 그런데 며느리는 스카프를 들춰보다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거 혹시 환불 가능한가요? 그 순간 머리를 맞은 것처럼 멍했습니다. 예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이 제 진심을 가격표로만 바라보는 그 말 한 줄. 그날 이후 저는 그 아이에게 뭘 줘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니, 줘도 되는지조차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아이는 내 마음보다 실용성을 받고 나는 그 아이의 반응에서 관계의 온도차를 느꼈습니다. 그 아이는 고맙습니다 보다 부담스러워요라는 말을 더 자주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이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 관계에 선을 긋는 방식이었다는 걸요. 나는 정을 주고 있었고 그 아이는 거리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마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 아이는 그 마음을 책임처럼 느끼고 있었던 거죠. 서로가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우리는 애초에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착각이 쌓였고 기대는 실망이 되었고 결국 그날 환불 가능한가요? 라는 말이
내 모든 마음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다를 거야. 이 아이랑은 친구처럼 지낼 수 있을지도 몰라. 솔직히 그런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더 챙기고 더 표현했죠.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선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가족이니까 가족처럼. 그런데 그 아이는 아니었나 봅니다. 내가 느낀 정은 그 아이에게는 부담이었고, 내가 쌓고 싶었던 관계는 그 아이에겐 선을 넘는 간섭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가족이라 믿었는데 그 아이는 나를 남편의 어머니로만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가까운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걸요. 상처는 그래서 깊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가깝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아팠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참을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나?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 아이는 내 딸이 아니구나. 나는 딸처럼 대해왔지만 그 아이는 나를 그렇게 보지 않았구나. 그제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랑을 줬던 방식이 그 아이에게는 부담이었겠구나. 나는 정으로 표현한 건데 그 아이는 그걸 간섭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더는 내 방식을 강요하지 않기로. 그 아이는 내 방식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기로. 딸 같아서란 말도 이젠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그 아이는 누군가의 딸이긴 해도 내 딸은 아니니까요. 이제는 마음을 전하는 대신 거리를 지키는 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선을 긋는 건 차갑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니까요. 이젠 더 이상 선물도 하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준 정을 그 아이가 고마움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 가지는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너를 좋아했다. 나는 진심이었다. 내 마음을 받을 줄 몰라서 서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를 미워하진 않았다. 그저 이제는 주는 걸 멈췄을 뿐입니다. 내가 표현하던 방식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아이가 그 마음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걸 알았을 뿐이지요.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눈빛 하나 아니었을까요?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마음 안에 품고 계신 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진심을 줬을 뿐인데 상처로 돌아오는 이 반복된 장면들.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 생각한 그 행동이 상대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며느리나 사위에게 선물을 주면 왜 상처받는 일이 반복되는지 꼭 알아야 할 4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이라 해도 관계의 거리는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는 이제 우리 식구야. 사위도 아들이지 남이 아니잖아. 그 마음 따뜻하고 진심이죠. 하지만 그 진심, 상대도 같은 거리에서 느끼고 있을까요? 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그대로 돌아오리란 기대는 어쩌면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연구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만의 심리적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공간이 침범당하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낀다. 그리고 이 거리의 단계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친밀거리 0에서 45cm, 연인, 부모 자식. 개인거리 45cm에서 1.2m, 친구나 가까운 사람. 사회적 거리 1.2m에서 3.6m, 직장 동료, 이웃.
공적 거리 3.6m 이상. 낯선 사람.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는 며느리를, 사위를 개인 거리 안에 들이고 싶어 하지만 그 아이는 나를 사회적 거리 밖에 두고 싶어 한다면 아무리 명품 스카프를 선물해도 그건 결국 불청객의 손에 쥐어진 물건 일 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예쁘다, 감사하다. 어머님 마음 참 따뜻하세요.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이렇죠. 부담스러워요. 너무 과하세요. 이거 환불 가능한가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관계의 거리를 내 마음대로 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아직 선을 지키고 싶었는데 나는 그 선을 내 방식의 애정으로 훌쩍 넘어간 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딜레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추운 날 서로에게 따뜻해지려 가까이 다가갔지만 가까울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려 고통을 느꼈다. 결국 둘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위와 장인장모 사이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아프고 너무 멀면 서운한 관계. 중요한 건 편안한 거리입니다. 결혼한 자식의 배우자는 더 이상 내가 키운 아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 가정을 책임지는 어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받아야지. 사랑해서 챙기는 건데 왜 그걸 부담스러워해? 이럴수록 진심은 충돌합니다. 그리고 그 충돌은 상처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가깝다고 가족이 아니라 편안해야 가족이다. 며느리든 사위든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부터 진심은 부담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관계의 거리를 내 감정이 아니라 상대의 눈높이로 측정하는 것. 그 아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어른의 배려입니다. 두 번째 이유. 진심이라도 상대가 다르게 해석하면 상처가 됩니다. 며느리 생일에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사위에게도 명절마다 용돈을 넣어줬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엔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고마워하겠지. 따뜻하다고 느끼겠지.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마음이 다 풀릴 것 같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어머님,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이거 너무 비싼데요. 부담스러워요. 굳이 안 주셔도 괜찮은데요. 그 순간 마음이 휑해집니다. 고맙다는 말보다 왜 주셨냐는 뉘앙스가 더 또렷하게 들리니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심리학자 프리츠 하이더는 귀인 이론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설명했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명품 스카프를 준 이유는 예쁘게 하고 다니라는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내 스타일까지 간섭하시려나. 이거 안 하면 눈치 보일 것 같아. 나한테 뭘 바라는 거 아닐까? 이런 부담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사위에게 현금을 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가 많다, 힘내라는 응원의 표현이었지만 사위는 장인어른이 날 경제적으로 평가하나? 나는 받은 만큼 해야겠지. 이런 식의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는 사람은 마음을 담지만 받는 사람은 그걸 해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순수한 진심이라도 상대가 그걸 통제, 간섭, 기대로 해석하는 순간 그 진심은 왜곡되고 상처로 되돌아옵니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오해로 시작해 오해로 끝난다. 슬프지만 진실에 가까운 말입니다. 좋아서 준 건데 그 아이는 왜 나를 부담스러워할까? 나는 챙겨주고 싶은데 왜 그 아이는 선을 그을까? 그건 내가 주는 마음이 상대에게는 책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냥 주는 거야 라고 말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거 받고 나면 뭘 또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준비되지 않은 진심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정말 좋아하는 마음도 상대가 편하게 받지 못한다면 그건 결국 나를 위한 것이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행위는 받는 사람의 자유까지 포함해야 진짜 선물이다. 내가 좋으라고 줬는데 상대가 불편하다면 그건 이미 주고 싶다는 내 욕망을 위한 것이었던 겁니다. 진심도 전달 방식에 따라 고마움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나는 진심이었다는 말로 끝낼 게 아니라 상대는 그 진심을 편하게 받을 수 있었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상처받지 않기 위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 선물은 감정이 아니라 방식이다. 방식이 다르면 오해가 된다. 우리는 선물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나서 샀어. 마음이 가니까 챙긴 거야. 이거 보면 너 생각나더라.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 정이 있고 그 사람을 향한 진심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전한 그 선물이 상대에게는 그저 물건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게리 체프먼 박사는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가 말한 사랑의 5가지 언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1. 인정의 말. 2. 함께 보내는 시간. 3. 선물. 4. 봉사. 5. 스킨십. 이 5가지 중에서 각자 자신이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는 주된 언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선물이 사랑의 언어였을 수 있습니다. 정성을 담아 고른 명품 스카프, 예쁘게 포장하고 건네면서 기대합니다. 어머님,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 잘 아셨어요? 그 한마디 듣고 싶어서였죠. 그런데 상대는 선물이 사랑의 언어가 아니면요. 그 아이는 말이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혹은 아예 자기만의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내 정성이 담긴 선물은 그냥 취향도 모르는 누군가가 건넨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마음이 안 닿은 게 아닙니다. 방식이 안 맞은 겁니다. 사위에게 용돈을 건넸는데 그 아이는 부담돼요, 어머님. 며느리에게 금반지를 줬더니 이런 건 좀 과한 것 같아요. 이 말들이 서운한 이유는 나는 감정을 주었는데 상대는 물건으로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의 언어 불일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지만 감정의 언어는 다르게 배웠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표현도 어떤 사람은 밥 먹었어? 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당신이 최고야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선물로 표현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한 진심과 상대가 느끼는 진심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몰라줄까? 그런데 그건 몰라주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듣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손편지와 문자 메시지 중 어떤 게 더 감동적일까요? 어떤 사람은 손편지를 더 감동적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문자 메시지를 더 자주 주고받는 게 편하다고 합니다. 그 차이처럼 선물도 누군가에게는 감동이고 누군가에게는 어쩌면 불편한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감정은 진심으로 전해도 방식이 맞지 않으면 오해로 돌아온다. 며느리든 사위든
그 아이들이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른 채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만 마음을 전하면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언어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도 닿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는 내 방식으로 다가가기 전에 그 아이의 마음 언어는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는 게 진짜 어른의 사랑입니다. 네 번째 이유, 기대가 쌓이면 실망도 깊어진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예쁘다 한마디 해줬으면 맛있다, 잘 먹었다. 그 한마디만 들으면 되는데 정말 그 정도만 바랐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죠. 계속 주다 보면 기대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고맙다고 하겠지. 이번에는 좀 더 따뜻한 반응이 돌아오겠지. 그게 사람입니다. 아무리 조건 없이 줬다고 해도 반응이 없으면 속이 쓰립니다. 처음엔 진심이었는데 그 진심 위에 기대가 하나, 둘,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몰라줄까? 나 아니었으면 저렇게 편하게 못 살았을 텐데. 내가 안 하면 서운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조용히 쌓인 마음이 어느 날부터는 불편함으로 바뀌고 그 불편함이 서운함이 되고 그 서운함이 말도 없이 관계의 벽을 세워버립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는 말하지 않는 계약이다. 하지만 그 계약이 깨지면 사람은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는다. 맞습니다. 며느리에게 생일 선물 줬을 때 고맙습니다 한마디 듣고 싶었던 거고, 사위에게 용돈 넣어줄 땐 장모님 덕분입니다. 그 진심 어린 말이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요, 그 말을 듣지 못했을 때부터 우리는 스스로 묻기 시작합니다. 나만 주고 있는 거야?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그 순간부터 며느리의 말투 하나, 사위의 표정 하나 다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흘려들었던 말들이 이젠 가시처럼 박혀옵니다. 왜냐고요? 기대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심리 개념 하나, 심리학에서는 이걸 기대 불일치 효과라고 부릅니다. 기대가 클수록 반응이 작을 때 실망은 배가 되는 현상이죠. 내가 건넨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마음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이쯤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면 바란다.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해서 상대가 몰라주면 억울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애초에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이만큼 했으니 너도 뭔가 해라. 이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그 관계는 교환이 되고 거래가 됩니다. 그 마음이 싫은 게 아닙니다. 다만 관계는 마음을 강요하는 순간부터 무너집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조건 없이 끝나야 한다. 호의에 조건이 붙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그건 배려가 아니라 계산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선택한 마음은 상대의 반응과 무관하게 내 안에서 끝나야 상처받지 않는다. 오늘의 결론,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되 바라지 마세요. 그게 스스로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든 사위든 진심을 주었는데 오히려 상처로 돌아왔던 그 관계를 억지로 되돌리려 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후회 없이 지켜낼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그 해답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의 목표를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것으로 바꾸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며느리랑 친구처럼 지내고 싶었어요. 사위랑도 막걸리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사이가 되면 좋겠더라고요. 그 마음 너무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친해져야만 좋은 관계일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구와도 다 친해질 수 있는 건 아니듯이 며느리, 사위와도 편안한 거리만 잘 유지해도 충분히 괜찮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좋은 관계와 가까운 관계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웃집과 매일 밥을 먹지는 않지만 문 앞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며 서로 존중하는 사이잖아요.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꼭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각자의 영역을 인정하면서 존중하는 관계, 그게 오히려 오래갑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당신의 생각을 말할 권리는 존중하겠다. 이게 바로 성숙한 관계의 기본값입니다. 나는 너와 같아지려고 하지 않겠지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살아가자. 는 태도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가까워지자가 아니라 불편하지 않게 지내자. 더 챙기자가 아니라 서로 간섭하지 말자. 여기서 말하는 존중이란 더 많은 걸 묻고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침묵할 자유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조용하면 무슨 일 있나? 가 아니라 혼자 두는 게 편하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줄 아는 것. 사위가 말수가 적다고 해서 내가 싫은가? 가 아니라 그 아이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친해지려는 시도 대신 존중하는 선택을 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겁니다. 친하지 않아도 존중하는 관계는 얼마든지 따뜻할 수 있다. 굳이 친구처럼 지내지 않아도 기분 나쁜 말하지 않고 불편한 감정 남기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서로에게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방식대로 너를 아꼈지만 이제는 내 방식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이 한 줄이면 관계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바뀝니다. 두 번째, 며느리 사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사세요. 이제는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며느리가 나를 친정엄마처럼 대하든 말든, 사위가 나를 장인어른으로 존경하든 말든, 그거 내 행복에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일까요? 우리는 평생 누굴 챙기고, 누굴 배려하고, 누굴 위해 살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은 한 번도 챙기지 못한 채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은 나 자신에게 돌려도 됩니다. 며느리 생일엔 뭘 해줘야 하지? 고민 대신 이번 주말엔 어디 맛있는 데 갈까? 사위가 용돈 받고 기뻐할까? 눈치 보기 대신 내가 사고 싶었던 그 옷, 이제 한번 입어볼까?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요. 며느리도 사위도 당신이 너무 많은 걸 주는 사람보다는 자기 삶을 즐기고 있는 사람을 더 편안하게 여깁니다. 왜냐고요? 그게 부담이 없으니까요. 우리 시어머니는 할 거 다 하시고 나한테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셔. 이게 바로 최고의 칭찬 아닐까요?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비교에서 오지 않는다. 자기 삶에 몰두할 때 비로소 찾아온다. 지금부터는 며느리, 사위 눈치 보느라 마음 졸이고 서운함 삼키는 인생 말고요. 여러분만의 재미, 여유, 기쁨에 몰두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이제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대하면 남도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삶을 즐기면 며느리도 사위도 그걸 배웁니다. 아, 어른이란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게 진짜 존경받는 어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선언하세요. 난 이제 신경 안 써. 난 나를 챙길 거야. 사위, 며느리, 그래, 잘 살길 바래. 나는 나대로 잘 살 테니까. 이게 바로 상처받지 않고도 관계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찌르르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해봤다는 증거니까요.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진심을 주었는데 그 마음이 고맙다는 말 대신 부담스러워요. 환불 가능한가요? 그런 말로 돌아올 때 정말 마음이 툭 꺼지는 것 같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참아오셨는지, 얼마나 애써 웃으며 다가가셨는지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그 마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 사랑 지나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도 있다는 걸 우리 조금씩 배워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는 딸도 아들도 내 맘처럼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 며느리, 사위가 내 맘 같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사랑은 같은 마음이어서 통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음도 존중해주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주셨잖아요. 이제는 조금 놓으셔도 됩니다. 난 너를 좋아했다. 진심이었다. 다만 이제는 나도 나를 좀 챙기려 한다. 이 말 한 줄 스스로에게 꼭 허락해 주세요. 앞으로는요, 며느리 눈치, 사위 반응보다 당신의 하루가 어떻게 웃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가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세상에 꼭 며느리나 사위만이 아니에요. 바로 당신 자신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프랑스의 시인 아폴리네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날 수 있다는 것을 막판에야 알아차리는 새들처럼 끝까지 견디고 나서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상처 주는 사랑보다 나를 지켜주는 사랑을 선택하세요. 기대하지 않고도 따뜻한 사람, 많이 주지 않아도 품격 있는 사람, 억지로 가까워지지 않아도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지금의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 제가 조용히 안아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